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부대학원 이관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연구보고서 작성법 네 번째 시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연구를 해라 라고 어떤 그 명령이 떨어졌거나 실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할까?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처음에 연구를 시작하기 초반에, 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절차는 지키셔야 됩니다. 일단 연구 주제에서 연구의 질문을 찾는 거예요. 연구 주제는 토픽입니다. 실제로 내가 무엇을 연구하고 싶어요? 나는 이걸 연구할 거예요. 라는 거죠. 그 연구 질문은 그 토픽에 관련돼서 해당 토픽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인식을 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연구 주제를 막연하게 아무거나 선정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좀 배경 지식이 있거나 평상시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심사는요,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를 뭐, 연구를 하기에 너무 방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공지능, 디지털 포렌식,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넓잖아요. 이런 건 우린 관심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연구 주제라고 하면요, 세부적인 관심사예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좀 더 하위 목차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 심리학적 면담 방법론이 수사 견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공지능이 노동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관심사 중에 노동자의 일자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관심사보다는 한 박자 더 들어간 개념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주제를 찾을 때는 평상시 관심사 몇 개를 뽑으세요. 몇 개 뽑은 다음에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사 몇 개를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여섯 개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뽑으시고 나서요. 거기서 이 중에서 내가 좀 더 깊게 어떤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좀 더 깊게 한 단계 하위 목차까지 세분화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고민을 해야죠. 하나만 해가지고 무조건 가기보다는 세네 개 정도를 뿌려놓고 나서 거기에서 이 연구 주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현실적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 분야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하실 줄 안다면 당연히 영국권,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어떤 자료들이 많이 쏟아져 있는 것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니까 거기까지 지평을 넓힐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중국어를 몰라,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모르는데 중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면 자료 수집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이 자료 수집이 가능한 분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제 선정을 할 때 쉽지 않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통상 여러분들은 뭔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이렇게 할 때는요,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우리 연구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 걸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관심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머릿속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한도 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당연히 가능도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되게 어렵다. 그래서 주제 선정이 어렵다고 여러분이 느끼시면은 가만히 머릿속에서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실제 문헌 검색 사이트 잘 돼 있잖아요. 뭐 구글 스칼라 같은 거 찾아보면 아주 좋죠. 그리고 여러분이 유료 사이트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의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유료 사이트 통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이건 가장 강골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2차원적으로 되어 있는 화면에 있는 것을 시계열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이게 뭔가 인사이트가 잘 안 오지만 실제 도서관을 가서 책이 꽂혀져 있는 위치를 보고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 그리고 관심 분야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랑 관련된 부분이 같이 서적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보고 서문 같은 거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제 선정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발품을 팔아서 도서관을 방문해 보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리고 주제 선정이 됐으면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주제를 가급적 세분화 해가지고 폭을 좁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료 수집을 하기에 더 편리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돼버리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될지 방향성을 상실할 수가 있는데 주제 선정을 딱 하고 났으면 그거를 주제의 폭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수록 실제로 자료 수집을 하는 방향성이 되게 일관되게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발전 또는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 방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렸을 때는 좀 주제가 좀 넓어요. 넓기 때문에 요거는 발전이라고 하면 뭐 기술적 발전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알고리즘의 발전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컴퓨팅 기술의 발전을 얘기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디지털 프로젝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폭을 좁히기 어려우면 수식어나 단어를 첨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인공지능의 발전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친 영향, 그리고 산업기술 유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 활용 방안, 이런 식으로. 수식어나 단어를 첨부를 하면 범위를 당연히 축소하겠죠. 근데 이러한 첨가된 수식어나 단어가 최종적으로는요, 여러분의 주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산업에 어떠어떠한 영향을 끼치더라.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산업기술 유출 과정 수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의 어떠어떠했던 기술을 활용하면 뭐 대단히 효율성이 증대되더라. 이런 방식으로 수식어나 단어를 동사로 바꿔주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주장이 되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장을 한 어떤 문장을 어떤 단어로 연결을 하거나 수식어를 통해서 꾸며주면 연구 주제의 폭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좁아지게 된다. 이거를 팁으로 알려드리고요. 그럼 연구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요. 관심사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연구 주제를 선정을 했고, 그거의 폭을 좀 좁혔어요. 그랬으면은 여러분한테는 이제 질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연구 주제 하나를 가지고 많은 질문지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연구 질문이 없을 때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업기술 유출 수사에서 데이터 포렌식 활용 방안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산업기술 유출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들어가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만 나와요. 이게 결국은 질문이 없을 때는 이미 멈춰져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이 쌓여서 정보를 제시만 할 것이지 이걸 통해서 결국 네가 어떻게 좋을 거야? 내가 이걸 왜 연구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독자들한테 시사점을 제시를 못해요. 그래서 연구 질문은 반드시 도출돼야 됩니다. 보통 이걸 생략하시는 분이 있는데 연구 질문은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 주제가 결정이 되면 반드시 연구 질문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질문들은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급적 많은 질문을 뽑아내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현행 정치 체제가 고대 그리스 또는 로마 시대의 정치 체제에 비해서 좋은 건가? 그때는 평온했을까? 그때 정치 체제는 사람들이 만족했을까? 이런 계속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막 빅데이터 때문에 난리잖아요, 빅데이터. 그 빅데이터가 도대체 예전에 있는 확률 있잖아요, 확률. 아니,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나오는 평균값과 100만 개 가지고 있는 숫자의 평균값이 왜 다를까? 똑같지 않을까? 똑같다면 왜 사람들이 빅데이터 열광하는 것일까? 그럼 빅데이터에 열광한다고 하면 빅데이터의 좋은 점은 무엇이고 빅데이터 때문에 침해되는 건 또 무엇이 있을까?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져야만 실제 연구를 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기술 유출사를 예를 들면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어? 몇 가지가 있을까? 디지털 포렌식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산업기술 유출사에 어떤 것이 활용될 수 있을까? 계속적인 질문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질문을 만들기를 방금 전에 하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이에요. 질문을 만드는데 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구 쏟아낼 수만 있다면 좋죠.
근데 또 질문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지 만약에 모른다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주제의 구성 요소와 주제를 포함한 영역을 탐색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픽 중에 산업기술 유출 수사에서 데이터 포렌식 활용 방안이라는 토픽이 있었죠. 그럼 거기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산업기술 유출 수사입니다. 그럼 산업기술 유출 수사에 관련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도 마찬가지죠.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업기술 유출 수사에 좀 더 넓은 영역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수사 또는 산업기술은 무엇인가? 그리고 산업보안,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는 포렌식,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의 중간 영역으로 의미가 있는 디지털 증거, 그거를 제어하는 형사소송법, 이런 방식으로 각 주제에 나와 있는 구성 요소들을 확대 재생산시켜서 거기에 맞는 질문들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모든 지식은 과거로부터 승계되어 있는 것들이죠. 현재 있는 건 모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정책, 법, 마찬가지죠. 모든 건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역사의 추이와 변화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겁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그 초창기 모델은 어땠는데 그때는 왜 구현되지 않았을까? 지금 구현될 수 있는 이유는 뭐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지속적인 질문을 쏟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범주와 특징도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연구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주제로부터 이렇게 확대 재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어떤 토픽을 다루고 있다고 치면, 사이버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범죄는 무엇이지? 그러면은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그럼 이건 일반적인 범죄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 기존의 강력 범죄는 어떻게 다를까? 지속적으로 그것을 포함한 다른 범주들과 비교를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제의 가치. 내가 지금 토픽이 인공지능 또는 산업기술 유출인데, 또는 디지털 포렌식인데, 거기서 이런 걸 내가 연구를 했을 때 어떤 편의를 제공할까? 인공지능, 거기에 어떤 편의, 산업기술 유출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했을 때 어떤 편의가 있을까? 그 연구 주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편의성과 어떤 뭐 의미, 이런 것들을 판단한 질문들을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10개 이상의 질문들이 아마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질문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만들었으면 이제 간단하게나마 해답을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까지 지식이 바탕으로 해서 답을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건 쉽게 달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답을 유추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명백하게 거기에 관련된 근거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막연하게 내가 막연을 하더라도 답을 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해답을 내야 될 가치가 있는 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독자들도 이걸 궁금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여러분이 쉽게 답하지 못한 것들은 훨씬 도전적이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실제로 연구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찾아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동시에 앞으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좋은 툴을 얻게 된 거고요. 거기에서 답을 얻어가는 과정 자체가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은 반드시 뽑아내셔야 되고 특히 거기서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쓰는 연구 논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몇 가지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 질문을 만드는 거의 마지막 단계가 시사점 찾아내기입니다. 만약에 연구 질문을 던졌고 여러분이 해답을 어느 정도 찾았다고 칩시다. 그럼 독자가 물어봐요. 그거 뭐 어쩌라고? 도대체 그거 어쩌라는 건데? 그게 왜 필요한 건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한 건데?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이러한 해답을 얻었으면요. 당신한테 이런 도움이 가요. 이런 걸 답하는 거죠. 그게 우리는 시사점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연구를 하는 이유, 그 내가 질문을 했던 이유, 그리고 이 연구의 정당성, 내가 왜 이 연구를 하는가, 연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사점이라고 얘기해서 시사점은 반드시 찾아는 내셔야 되지만 연구의 초창기에 이걸 바로 찾아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시사점 찾아내는 것도 역시 연구 질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리를 다시 하면요. 연구 질문은 3단계를 가져요. 첫째, 주제를 명명했어요.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관심사로부터 연구 주제를 뽑았죠. 토픽입니다. 무엇에 대한 논문이지 이게? 어떤 것을 하는 거야? 어떤 거에 관한 거야? 이겁니다. 그 질문 던지기는 어, 이 토픽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거네? 당신이 알고 싶은 게 뭐야? 이 토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쏟아내죠. 그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도대체 왜 이런 연구 주제를 선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니? 라는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넘어갔다면 논문을 실제로 작성을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온 거고요. 3단계로 가면 사실은 이제 연구 초보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때까지 나왔다고 하면은 자료 수집을 하고 나서 바로 논문 초안까지 작성이 금방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논문 쓰신 분들은 2단계까지 노력을 하시고요. 3단계는 자료 수집을 하고 초안을 쓰고 글을 쓰면서 계속 수정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연구 질문에서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연구 문제예요. 연구 문제는 도대체 뭘까? 이게 좀 이상하죠. 연구 질문에서 문제를 도출한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연구 문제가 먼저 나오고 연구 질문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설명은 연구 질문에서 연구 문제를 도출하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일상생활에는요, 우리가 잘 질문을 안 던져요. 왜냐하면 되게 그 루틴하게 반복되니까. 아침에 왜 일어나지? 궁금한 사람 없잖아요.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거고, 아침에 밥을 먹고, 세면대에 가서, 물을 틀고, 그 다음에 치약에다가, 칫솔에다 치약을 묻히고, 치카치카를 하죠. 거기에 대해 우리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어요. 왜? 루틴이니까요. 근데 어느 날, 세면대에 물이 안 내려가요. 이게 루틴이 깨진 겁니다. 루틴이 깨졌다는 건 뭐냐면, 문제가 발생한 거죠. 보통의 일반적인 현실 세계에서의 그 연구는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세면대에 물이 안 내려가네? 그럼 배관공을 불러야겠네? 그게 이제 질문이죠. 배관공 그럼 어떻게 찾지? 그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구나. 인터넷 검색한다. 이게 이제 해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루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연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어떤 논문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해법을 찾는 논문도 있겠죠. 이건 대단히 사실 명백한 논문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연구자들은 연구를 한번 해봐, 연구를 한번 해야지라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에 단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고 질문을 던지고 시사점을 찾고 이런 역순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연구 문제를 도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그러니까 시사점하고도 비슷한 얘기긴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해답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 사회 또는 당시 독자 그리고 우리 국가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게 될 거야. 이 문제가 심화될 거야.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갔을 때는 우리는 발전하지 못할 거야. 이러한 문제를 던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연구 문제는 이 내가 지금 쓰는 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 그걸 연구 문제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연구 문제를 뭐 완벽하게 설정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나서 연구 논문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나중에 제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연구 문제를 완벽하게 설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계속 문제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 논문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들이 일단은 다 일맥상통하긴 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찜찜해요. 여러분이 이 논문들이 좀 틀린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상황에서 여러 학자들이 써는 논문이 틀리다고 말할 그 지성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 논문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구 문제를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연구 토픽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자료 수집을 하고 그 여러분이 찾은 논문이나 여러분이 찾은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야, 이 사람 말한 게 당연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당연할까? 그러면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걸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논문도 찾아보고 다른 연구를 계속 진행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발견은 된 거죠. 그때 비로소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구 질문을 던지고 자료 수집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와중에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는 문헌이 맞는다고 단언하셔는 안 됩니다. 정- 여러분이 읽고 있는 문헌들을 수용을 하되 그 답이 당연히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으로서 들어오고 다만 그게 틀릴 수도 있다. 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문헌을 읽으셔야 연구 문제를 나중에 도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방금 이번 시간에 했던 수업은 되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추상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연구를 실제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앞으로는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강의했던 내용은 실제로 막연하게 있는 그 처한 상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연구를 시작할지를 물꼬를 트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